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2019년이 이제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구 감소 공동 대응, 농어민 수당 논란, 전남 22개 시군 모두 지역 화폐 발급, 그리고 천사대교와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 등 올 한 해 동안 전남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연말을 맞아 올해 우리 지역의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설주환 변호사,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19년 전남에서도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이슈나 현안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2019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많은 일들이 추진됐었고, 여러 지역에서도 수많은 주제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남을 이제 서부권과 이제 동부권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서부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이제 목포해상 케이블카 개통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해남의 농민수당 지급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과 그다음 동북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여수 산단이라든지 그냥 광양 포항 제철소 같은 경우에서도 광양 제철소 같은 곳에서 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허위 측정 사건이 가장 큰 이슈로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무엇보다도 전남도에서 가장 올 한 해 동안 이어지는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인구 감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청년층의 유출로 인해서 계속된 인구 감소가 전남도의 이제 앞으로의 먹거리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돼서 올해가 지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서남권, 동부권 나눠서 현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2019년 올 한 해 전남에서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전남의 이슈에 관련해서 이제 전라남도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가지 1위부터 10위까지 10가지를 이제 알아보니까 첫 번째는 한전공대 유치, 두 번째는 블루 이코노미 시대 개막, 그리고 세 번째는 2020년도 예산 7조 원 시대 개막. 이 세 가지를 우리 전라남 도민들이 가장 큰 어떤 전남도의 사건으로 이제 꼽고 있었어요. 이 비중이 80% 정도 차지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전남도의 가장 큰 올해 이슈는 첫 번째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서 우리 전남이 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해서 1조 1천억이 반영된 거. 특히 우리 목포가 이 부분에 1,000억 정도 이제 들어있고요. 그리고 77번 국도인 군산에서 시작한 이제 여수 화태 백야까지 이 남해안 관광벨트가 이 사업으로 해서 이제 중복이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한전공대 설립이 확정된 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광주하고 많은 어떤 유치전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광주보다 어떤 몇 가지 부분에서는 점수가 안 좋게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유치가 확정이 됐고요. 이게 근래에 들어서 가장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한 가장 큰 사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라남도의 청렴도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수직 상승한 부분. 기존에 보면 전라남도 청렴도가 이제 4등급, 3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하위권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올해 이제 김영록 지사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작년에 이제 취임하셨죠. 근데 취임하셔가지고 어떤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떤 성과를 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장 큰 어떤 이슈로 좀 꼽고 싶습니다. 네, 이제 두 분과 전남의 현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이번에 첫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는 이제 신안 천사대교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으로 인해서 전남의 관광 인프라 구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 어떤 구조물, 그리고 이제 지역의 다리라든가 교량, 그리고 건축물 등이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광객들이 올
9월까지 약 3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 이제 12월까지 하면 약 500만 명까지도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목포의 해상 케이블카 개통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좋은 영향을 또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누적 인원 약 60만 명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올 12월 말까지. 목포가 이제 여수나 광양 그쪽에 비해서 순천에 비해서 굉장히 관광 인프라가 부족했는데 이런 그 천사대교 그리고 이제 칠산대교까지 개통되면서 서남해안 관광 벨트를 완벽하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서남해안 쪽으로 또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 관광 산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또 개선할 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까요? 네, 뭐 해상 케이블카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처음에 그 없었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근교에 있는 광주라든지 아니면 뭐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0만 명을 넘어서 이제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데 이제 여수 같은 경우에도 해상 케이블카가 연간 200만 명 방문에 2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게 지금 되었는데요. 지금 목포 해상 케이블카도 충분히 그럴 만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 봅니다. 그렇지만은 목포가 이제 그 해상 케이블카만을 가지고 어떤 관광 인프라가 완성됐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같은 전남권에 있는 여수가 이제 해상 케이블카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벤치마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뭐 여수만 가보더라 하더라도 뭐 해상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지금은 여러 가지 숙박 시설들이 일단은 많이 이제 구비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여수 같은 경우 해상 케이블카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뭐 체류형 관광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숙박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후로 관광객들이 계속 많이 방문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2018년도 기준에서는 1,500만 관광객들이 방문을 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방문객 수가 많아지면서 지금은 뭐 그 체류형 관광지가 완전히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체류형 관광지가 됨으로써 하룻밤을 묵고 이틀밤을 묵고 감에 따라서 이제 관광객들이 쓰는 비용들이 지역 경제에 환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목포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포나 목포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그 숙박 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만 체류형 관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고 또한 케이블카뿐만이 아니라 어떤 목포가 자랑을 하는 어떤 맛의 고장으로서 맛의 수도로서 전남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더욱더 해상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해서 관광 인프라가 더욱더 저변이 확대되고 다양화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엔 동부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4월에는 여수 산단 대교염 물질의 배출량 조작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공분을 샀던 일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또? 네, 뭐 올해 4월이었죠. 뭐 영산강 환경유역청에서 이 적발을 하게 됐는데 오랜 뭐 내사 기관을 통해서 이 적발된 것이라서 뭐 명백하게 증거들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법 처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 얼마 전에도 그 이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관련 측정업체 대표들과 그다음 대기업 관련자들이 지금 사법 처리를 받아서 뭐 징역형이 선고된 분도 계시고 집행유예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사법 처리가 되는 것을 떠나서 그 이후 다른 문제들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관련 업체들과 그 다음에 여수 산단 전체 어떠한 업체 등에서 지금 이 대기오염 배출가스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는 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수 산단의 뭐 업체 대표자들이 여수시 의회를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여수 시민들과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뭐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방법은 아직은 좀 도출되지는 않았고 개선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산단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는 견해들입니다. 아울러서 이
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여수시 자체만으로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더러 관리할 능력이라든지 어떠한 그 지금 뭐 재정적인 부분도 조금 힘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남도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감독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이 부분은 단순히 뭐 여수 산단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는 것이 이 비슷한 여수 산단과 같은 화학산업단지가 뭐 울산도 있고 그다음에 대산이라는 곳에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슷한 문제들이 전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여수 주변은 전남 동부권의 뭐 시민들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수의 뭐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뭐 대한민국에 있는 화학산단이라든지 여러 공장 주변에 있는 국민들이 충분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국적인 감시라든지 어떤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조금 더 강하게 제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여수 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양에 이제 제철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업체들에서 상당히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에 대해서 이제 전남도나 국가기관에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위해 이제 경북과 특별법 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위해서 박 의원께서 토론회도 참석하고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어떤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남도가 올해 가장 성과를 못 낸 부분이 인구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100가지 정책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차근차근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신경을 가장 많이 쓴 올해 17,000여 명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그 중에 만 18세부터 39세 청년 인구층이 70% 정도를 차지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의 어떤 원동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남 도민이 빠져나가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일자리 그리고 이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2월 달에 학교를 졸업하면서 많이 이제 서울 경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취약하는 연령대에 맞춰서 또 많이 빠져나갑니다. 지역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에도 학생 수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성을 배우고 거기에서 또 그것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5명, 6명, 10명, 20명 이렇습니다. 현재 아주 작은 이제 시골 학교는요. 그렇다 보니까 인구는 점점 빠져나가고 또 이제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권이 붕괴되고 지역의 의료, 교육, 문화 인프라가 또 붕괴되고 또 이런 상황 때문에 또 인구가 빠져나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이제 가장 시급한 방법으로 현재 일자리 관련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전라남도가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 여기서 보다 나은 수입을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외부 인구도 전라남도에 유입시키고 더불어서 지역이 활기를 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또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의 재정 어떤 투입이 가장 중요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북도하고 인구 소멸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도록 지금 이제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전라도와 경상북도만의 일이 아니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공통적인 현안 사업입니다. 지방이 소멸하면 결국에는
지방이 역할을 못 해주면은 그 인구가 서울로 올라가고 수도권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은 오히려 그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거든요. 네, 이번에는 농어민 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내년에부터 전국 최초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분명히 우려되는 점들도 있을 거예요. 또 거기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전남의 기반이 농업에 이제 많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본다면은 결국에는 농업의 경쟁력 부분에 가는 문제거든요.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분명히 어떤 국가에서 농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중 육성하려고 그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지도 않았을 건데 그 막대한 보조금을 지금 약 25년 정도 투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율의 관세를 매겨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그 어떤 저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 농어민 수당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하반기 그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해서 이제 지급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지역 내에서 어떤 우리 전라남도가 농업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다른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농업인에 대해서만 하는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전라남도가 40%를 되고 우리 시군이 60%를 됩니다. 전체적인 큰 관점을 본다면은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1,4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이 막대한 재원이 또 농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농업에 대한 체질 개선 이 부분을 분명히 이루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좀 어떤 농업인들이 정말 앞으로는 그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전남으로 경쟁력을 바꾸는 차원의 어떤 시도를 이제는 정말 성공해 내야 되지 않는가. 지금은 그런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남군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뭐 얼마 전에서도 이제 전국적인 기사로 이제 전국의 이 농민수당에 대한 어떤 그 여러 지자체에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뭐 시발점이 됐다라고 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농업의 어떤 공익적 가치, 그다음에 또 어업도 마찬가지로 공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사회적인 어떤 보상의 차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 어떤 제도적으로 조금 더 정착이 되다 보면 개선점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는 물론 뭐 당장 지금 개도국에서 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뭐 거쳐야 될 절차가 굉장히 많고 이 논의 자체가 뭐 미중 무역 분쟁 가운데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뭐 향후에 뭐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연계가 될 거기 때문에 뭐 당장은 뭐 지금 농민들에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탈무드에 나오듯이 말에게 물을 떠먹여 줄 것인지 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을 그냥 떠먹여 줄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농업이라는 특히나 이제 쌀 농사를 이제 주로 이제 전남에서는 많이 짓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이 있는데 이 어떻게 하면 쌀에 대한 것 아니면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20분 동안 전남의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네. 한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남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1년 동안 여러 가지 주제로 이렇게 논의를 해봤는데요. 가장 핵심이었던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공동체 의식의 복원인 것 같습니다. 전남에 뭐 여러 가지 인구 감소 문제,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공동체의 복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서로의 이웃과 서로 지역을 위해서 힘써줄 수 있는,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그러한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누구나 지역 전남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2019 전남의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전남이 되길 저도 기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전남의 크고 작은 이슈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020년에도 전남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